네가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 작가 이치조 미사키. 출판사 모모. 언젠가 아야네가 말했다. 내가 쓴 시는 계속 남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시를 쓴 나조차도 대회에서 상을 탄 그 시 내용이 어렴풋이 떠오를 뿐이다. 세월이 먼지처럼 쌓이는 동안 예전에 만든 것은 사라져갔다. 시뿐만이 아니다. 아야네와 함께 만든 노래도 부르는 사람이 떠나면 노랫소리처럼 사라져간다. 그렇게 모두 분명 많은 걸 조금씩 잃어가면서 저마다의 행복을 안고 살아간다. 죽으림을 다해 지금 이 순간을 이어가면서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면서 자동차는 평탄한 시골길을 익숙하게 달리고 있다. 벚꽃이 한창 흐드러진 3월이지만 오후의 하늘은 어둡다. 내 손은 지금 클래식 자동차의 핸들을 쥐고 있다. 몇 시간 후에는 핸들 대신 기타를 쥐고 난생 처음으로 라이브 공연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자동차 뒷좌석에는 케이스에 든 일렉트릭 어쿠스틱 기타가 실려있다. 전에 아야네가 치던 기타를 지금은 내가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거야? 조수석에는 내가 사랑에 맞이 않는 그녀가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녀가 아야네와 나의 과거를 물었다. 아야네와 나는 이곳 시골 마을 출신이다. 우리 세대에서 아야네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날개를 활짝 펴고 넓은 세계로 나가 머지않아 누구나 다 아는 가수가 되었다. 그런 아야네와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한때는 함께 노래를 만들었다. 세상에서 버림받기라도 한 듯 낡은 동아리 건물 안 문예부실에서. 이젠 그 얘기 좀 해줘도 되지 않아? 어슴풀의 메마른 빛을 받으며 자동차는 목적지를 향해 곧장 달려간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자 멈춰서서 나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리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이 물어봐도 아내에 관해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조수석에 앉은 그녀만은 예외였다. 지금까지 그녀가 졸을 때마다 아야네와의 추억을 몇 번이고 이야기했다. 그럴 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야네와 내가 처음 만난 시기가 감성적이고 민감한 고등학생 때였기에 말하기가 쑥스러워 생략하고 넘어간 얘기도 많았다. 일부 동급생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당시 아야네와 나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아야네는 예전부터 곡을 만들었다. 하지만 가사를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시를 쓰던 내가 약간 복잡한 경위로 가사를 써주게 되면서 함께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게 다였다. 자동차는 예정보다 훨씬 빨리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곳은 아야네와 내가 고등학생 때 자주 드나들던 레스토랑이다. 아야네는 라이브하우스가 아닌 이 레스토랑에서 노래를 불렀다. 시동을 끄자 차내에 정적이 흘렀다. 조수석에 앉은 그녀는 아까 한 질문이 내가 대답하지 않자 뿌르퉁이 있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이 얘기를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발. 이제 한동안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못 만난다. 멜로디와 가사처럼 둘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만남과 이별도 이와 닮았다. 내 인생에는 아야네를 생각하거나 말할 때마다 상처받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과거의 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기억 속에서는 어떤 일이든 한순간이다. 나 자신과 마주하고 마음을 굳히고서 입을 열었다. 내가 아야네를 만나 처음 이야기를 나눈 건 아야네가 노래를 부를 때 그랬던 것처럼 나는 눈을 감고 당시의 일을 떠올렸다.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웃던 날, 눈물을 억누르며 헤어지던 날의 기억을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아야네와의 날들을. 제1장 철의 여인. 이즈시마, 너 씻어? 반아이들에게 철의 여인으로 불리던 도사카 아야네와 처음 대화를 나눈 것은 여름방학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의 점심시간이었다. 내가 아직 아야네를 이름이 아닌 성으로 부르던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의 일이다. 일본에서는 가까운 사이에 이름을 부른다. 문예대에 응모할 작품을 제출하러 교무실에 갔을 때 도사카가 교무주임인 후지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후지타 선생님은 국어와 고전 과목을 담당하는 노년의 교사로 문예대회와 관련해 교내 창구 역할을 맡고 있었다.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후지타 선생님이 나를 알아보고는 웃으며 손짓했다. 선생님은 내게 잘해주셨다. 내가 쓴 시에 첨삭도 해주셨다. 모른 척 돌아갈 수 없어서 선생님께 다가갔다. 어째 도사카와 선생님이 대화하는 중에 끼어든 모양새가 되었다. 오, 드디어 완성했군.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대가 되는걸? 좀 읽어보마. 끼어든 걸 넘어 도사카를 한참 기다리게 만드는 모양새가 돼버렸다. 후지타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내 시를 소리내 읽기 시작했다. 교무실 에어컨은 시원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부끄러움과 긴장으로 온몸에 열이 오르는 기분이었다. 선생님을 만류하려 했으나 뭐 어떠냐며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슬쩍 도사카의 옆 얼굴을 쳐다봤더니 짜증이 나는지 눈을 감고 있었다. 내 눈에 그녀, 도사카 아야네는 심기가 불편한 아름다운 생물로 비쳤다. 윤기 나는 검고 긴 생머리에 가느다란 팔, 가느다란 다리. 여자치고는 큰 키에 얼굴은 장난 아니게 작았다. 의지가 강해 보이는 눈빛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단정한 이목구비. 반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기엔 어른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 그녀를 어려워했다. 듣기로는 1학년 때부터 그랬던 모양이다. 그녀는 늘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교실에 있었고 언제나 혼자 행동했다. 따돌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해 외톨이가 된 것도 아니다. 그녀는 스스로 원해서 홀로 존재했다. 개 중에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녀를 친구나 연인으로 삼고 싶다거나 액세서리처럼 옆에 두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나 좀 내버려 둘래? 누가 말을 걸면 그렇게 말했다. 나한테 관심 두지 마. 마음에 안 들면 괴롭혀도 상관없지만 그러면 나도 너희도 성가시잖아. 그러니까 신경 꺼줘. 너무나도 딱 잘라 말해서 더 이상 받아치는 아이들은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늘 혼자 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도사카 아야네 앞에서 내가 쓴 시가 공개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시를 쓰고 있다는 건 비밀이었다. 예전부터 후치타 선생님에게도 그런 의사를 전했건만 내 의도를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스스로 생각해도 칙칙한 취미다. 하지만 내게는 그 취미가 필요했다. 시 쓰기는 내 숨통을 트여준다. 나를 옥죄는 공부, 가족, 그리고 미래라는 강제적인 당위로부터. 우리 집은 보통 가정과는 조금 다르다. 나이가 70살도 더 차이 나는 조부모님과 나.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다. 부모님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결코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다. 다만 서로 지나치게 배려하고 마음 쓰느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랐다. 세대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 다른 평범한 가족들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싸울 일도 없었고 사춘기에 겪는 이런저런 문제는 모두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춘기를 보내며 나는 자연스럽게 시에 끌렸다. 아주 짧은 글이 복잡한 인간의 고뇌를 대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풍경의 아름다움도 읊을 수 있고 한순간에 이곳이 아닌 어딘가로 데려다 주기도 한다. 그러한 감성에 빠져 있었다. 감동했다고 해도 좋다. 중학생 때는 마을 도서관에 있는 시집을 거의 다 읽어버렸고 그러고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서 직접 시를 쓰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지금은 시 쓰기가 습관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아이들에게 알려지면 뭐라고 놀림을 당할지 알 수 없다. 좋은데? 오래돼도 기대가 되는군. 그렇게 별 지적 없이 후지타 선생님은 문예대에 출품할 내 시를 접수했다. 교무실을 나온 나는 문 근처에 서서 혼자 초조해하고 있었다. 도사카는 완벽히 고립되어 있다. 반아이들에게 말을 퍼뜨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교무실에서 그녀가 나왔다. 저기... 왜? 용기 내어 말을 걸자 그녀는 반듯하다 못해 날카로워 보이기까지 한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먼저 불러놓고 그만 주눅이 들어 말문이 막혀버렸다. 미즈시마, 너 씻어? 도사카가 이렇게 물은 건 바로 그때였다. 그거 말인데.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야? 문예대에도 낸다며. 가능하면 반 애들한테는 비밀로 해줄래? 말할 사람도 없어. 도사카는 쌀쌀맞게 말하고는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뒤돌아갔다. 아, 근데... 그녀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말문을 열었다. 무언가 말하려 했다. 무언가 물어보려는 듯 멀뚱히 보다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는 그대로 가버렸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도사카에게 나 같은 애는 말할 가치도 없는 하찮은 존재겠지. 철의 여인. 1학년 때부터 도사카에게 붙은 별명이다. 원래는 영국의 첫 여자 총리가 그렇게 불렸다고 사회 시간에 배운 적이 있다. 의지가 강하고 당당한 여성, 도사카 아야네. 도사카는 가진 자 쪽이었다. 외모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반면에 나는 갖지 못한 자 쪽 인간이다. 그녀처럼 고고함을 관철하며 살아가기는 어렵다. 성실한 모범생을 연기하고 인간관계에 신경 쓰면서 답답하게 살고 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5교시 수업이 시작되었다. 문득 궁금해 창가 자리를 바라보니 도사카가 자리에 없다. 몸이 안 좋아 보이지는 않았으니 분명 땡땡이 친 거겠지. 그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이뤄야 할 목적이 있어 품행이 단정한 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어느 곳에나 있는 흔하고 시시한 학창 생활이다. 하지만 나 자신이 이런 생활을 원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교실 앞문이 열렸다. 도사카였다. 모두 그녀를 쳐다봤다. 도사카는 수업 중인 선생님에게 몸이 좀 아파서 쉬고 왔어요. 라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리하지 말라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도사카는 자기 자리로 걸어갔다. 그때 그녀가 곧장 자리로 가지 않고 약간 돌아서 내 책상 앞을 지나갔다. 무언가가 톡 하고 책상 위에 떨어졌다. 뭐지? 싶어서 들여다보니 둥글게 뭉친 종이가 놓여 있었다. 나 말고는 아무도 눈치챈 사람이 없는 듯했다. 무심코 종이를 펼치자 휘갈겨 쓴 듯한 글씨로 메시지 앱의 아이디 같은 것이 적혀 있었다. 무슨 상황인지 얼른 파악되지 않아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도사카를 쳐다봤다. 내 시선을 느낀 그녀가 뒤돌아 나를 보았다. 그 갸름하고 예쁜 눈이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나는 몰래 스마트폰을 꺼냈다. 메시지 앱을 열고 종이에 적힌 아이디를 친구로 추가했다. 도사카라는 계정이 화면에 나타났다. 잠시 후 그 계정에서 음악 파일이 전송되었다. 다시 그녀를 쳐다보자 이번에는 귀를 가리킨다. 무슨 뜻일까? 이 음악 파일을 들으라는 걸까?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팔꿈치를 세워 손으로 턱을 괸 뒤 오른쪽 귀를 가리고 이어폰을 꼈다. 그리고 음악 파일을 재생했다. 감미롭고 맑은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뜻밖에도 도사카가 아카펠라로 노래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이 번쩍 뜨였다.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놀랐지만 그보다도 그녀가 노래하고 있는 가사는 교무실에서 의도치 않게 공개되었던 내가 쓴 시였다. 틀림없다. 가만히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면 어디에나 시가 있다. 라는 시적인 정취를 표현한 것이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로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도사카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9월의 하늘은 푸르렀고 태양은 영원할 듯 화려한 빛을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그것이 나와 그녀의 첫 만남이었다.
전국 고등학교 문예대회라는 행사가 있다. 아마 나 말고는 우리 반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다. 어쩌면 학교 전체를 통틀어 상세한 내용을 아는 학생은 나 하나뿐일지 모른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설이나 시, 단카, 에세이 등 글로 표현된 문예작품을 1년에 한 번 모집해 우수작품을 선정하는 재단법인 주최대회이다. 나는 1학년 때부터 이 대회의 시 부분에 응모하고 있다. 이렇게 문예대회에 참가하는 이유는 장래 진로 희망과 관련이 있다. 예전부터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내가 사는 지역의 관공서에서 근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우리 고장에 이름을 딴 이 공립고등학교는 대학 진학률은 높지 않았지만 이 지역 공무원 시험에 강하다며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권해주셨다. 대학에 진학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은혜에 보답할 시기도 늦어진다. 고등학교에 무사히 입학하고 나서도 졸업 후의 진로 희망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연세 많은 조부모님을 대신해 장을 봐야 해서 귀가가 늦어지지 않도록 동아리 활동은 포기했다.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으면 관공서에 취직하는데 불리하다. 그래서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문예대회에 참가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한 것이다. 설령 입선하지 못한다 해도 끈기 있게 계속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문예대회에 3년 연속 참가하면 그 이력도 공무원 시험 면접에서 가산점이 된다고 했다. 담임선생님은 30대 초반으로 젊지만 학생들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교사였다. 나는 곧바로 1학년 봄부터 문예대회에 출품할 시를 쓰기 시작했다. 1학년 때 참가한 대회에서는 운 좋게 입선을 했다. 그것은 우연이지 결코 내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지만 대회에 참가한 덕에 생각지 못한 수학이 있었다. 교무주임인 후지타 선생님과 가까워진 것이다. 지금은 폐부가 되었지만 문예부의 고문이었던 후지타 선생님은 내가 대회에 참가한 일을 높이 평가해 주셨는지 자주 말을 걸어주셨다. 게다가 시집을 선물해 주시기도 하고 내 시를 첨삭해 줄 정도로 나름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 대회 응모 시기는 매년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여서 여름방학과도 겹친다. 2학년 때는 입선보다 높은 단계인 장려상과 우수상을 목표로 하자고 올해 여름방학에는 문예부 부실에서 후지타 선생님과 시를 쓰는데 몰두했다. 열의가 대단한 선생님이다. 하지만 열의가 넘치다 못해 설마 내가 완성한 원고를 교무실에서 소리내 읽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도사카가 들으리라고도. 종례 시간이 끝나자 도사카는 여느 때처럼 재빨리 교실을 빠져나갔다. 아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로 바뀌기만 하고 답장은 오지 않았다. 교실에서 나가는 그녀를 곁눈으로 바라보면서 반 아이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얼마 있다가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알림음이 울렸다. 옛 동아리 건물로 와. 발신인은 도사카 아야네였다. 너무 당황스러워 자리에서 꼼짝할 수도 없었다. 옛 동아리 건물? 왜 그곳으로 오라는 거지? 단순히 우연일까? 의아해하면서도 친구들과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교실을 나섰다. 서둘러 건물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로 갈아 신고 교문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약속 장소는 학교 부진의 구석에 있는
예술 계열의 동아리방이 있는 건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다. 예전에는 북적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옛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황량하다. 입학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예술 계열 동아리는 거의 해체되었다. 시설도 낡아서 그나마 남아있는 몇몇 동아리도 별관의 빈 교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낡은 건물 2층에는 꽤 오래전에 해체된 문예부가 활동하던 방이 있다. 문예부 고문이었던 후지타 선생님에게 나는 특별히 이 문예부실 열쇠를 건네받았다. 학교 도서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귀한 서적이 이곳에는 많이 있어서 가끔 찾아와 문예에 대해 출품한 시를 쓰거나 책을 읽곤 했다. 옛 동아리 건물이 시야에 들어오자 2층 바깥 복도에선 도사카가 보였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도사카는 문예부실 문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그런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저기...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5교시 수업 중에 보내온 음악 파일도 그렇고 이 문예부실이 있는 건물에서 만나자고 한 이유도 궁금했다. 내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그녀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갈까? 도사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예부실 문을 열었다. 아니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녀가 신기한 듯이 실내를 둘러본다. 아담한 부실 한가운데 책상과 의자가 4개 놓여있다. 좌우에는 천장까지 닿은 책장이 있고 거기에 예전 문예부원들과 후지타 선생님이 모아놓은 책들이 꽂혀 있었다. 도사카가 아주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나도 쭈뼛거리면서 대각선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부탁을 좀 하고 싶을 뿐이니까. 부탁? 얼음장 같은 싸늘한 미모를 지닌 그녀와 부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서 솔직히 당황했다. 다만 나는 작은 약점이 잡혀있다. 시를 쓰고 대회에 응모하고 있다는. 무슨 부탁인지 모르지만 불리한 입장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런 내가 쓴 시를 아까 그녀가 노래로 부르고 있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 나 삼촌이 하는 레스토랑에서 노래 부르고 있어. 둘째, 넷째 금요일에. 도사카가 긴 머리칼을 한쪽 귀 뒤로 넘기면서 뜬금없이 뭔지 모를 소리를 꺼냈다. 노래를 부르다니. 무슨 소리야? 밴드 같은 걸 한다는 거야? 그래. 중학생 때부터 삼촌 친구들이랑 밴드를 하고 있어. 그래서 항상 커버곡을 불렀는데 멤버들이 이제 자작곡을 만들자고 여름방학 때 그러더라고. 교실에서는 거의 입을 열지 않는 그 도사카가 내게 말을 하고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갑작스러운데 내용이 더욱 놀라웠다. 원체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라 도사카는 어떤 모습이든 폼이 난다. 하지만 마이크를 손에 들고 노래하는 모습이라니 아무래도 잘 상상이 되질 않았다. 의외라는 표정이네. 그런 속마음이 표정에 드러났는지 도사카가 콕 집어 말했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괜찮아. 그렇게 안 보이는 거 나도 아니까. 하지만 전부 사실이야. 당연한 건지도 모르지만 도사카는 자신이 남들 눈에 어떤 이미지를 비치는지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주변 일에 초연한 듯한 모습이어서 밴드를 결성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이미지는 전혀 아니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도사카가 이야기를 본론으로 되돌렸다. 그래서 만들고 있는 자작곡 말인데 작곡은 마쳤지만 가사를 전혀 쓰지 못해서 고민 중이었거든. 마침 그런 때 미즈시마가 쓴 시를 교무실에서 듣고 좀 놀랐어. 충격이라고 해야 하나? 그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충격? 내가 교무실에서 도사카에게 느낀 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도사카는 분명 견디기 힘든 시간을 인내하듯 눈을 내리감고 있었다. 그때 넌 마치 짜증난다는 듯이 눈을 감고 있었잖아. 빨리 끝내라는 표정으로. 아, 그건 내 버릇이야. 시각이 방해되니까 집중하고 싶을 때는 눈을 감아. 엉겁결에 물었는데 도사카는 내 추측을 깔끔하게 뒤엎었다. 그래서 시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노래를 불러본 건데. 들어봤지? 어딘가 캐묻는 듯한 도사카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쓴 시가 노래로 바뀌어 있다니 굉장히 기분이 묘했다. 짓궂은 장난 같은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공을 들였다. 게다가 상대는 장난이나 농담을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 그 철의 여인 도사카다. 그런 그녀가 밴드를 결성하고 자작곡을 만들려 한다는데 차츰 여러 가지 의문이 연결되었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것도 많았다. 도사카가 말하는 부탁과 그 자작곡 제작은 뭔가 관련이 있는 걸까? 그래서 나는 큰맘 먹고 물어보았다. 내 시에 도사카가 흥미를 느꼈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부탁이라니? 그러자 도사카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을 띤 채 미소 지었다. 처음 보는 그녀의 미소는 무척이나 우아해 보였다. 미즈시마와 함께 노래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내가 작곡하고 미즈시마가 작사하는 거야. 시와 가사는 느낌도 분위기도 엄연히 다르다. 철의 여인 도사카가 지금 내게 그런 가사를 써달라고 의뢰했다. 뭐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직도 혼란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시를 쓴다고 해서 가사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자 그녀는 별거 아니라는 듯 답했다. 미즈시마라면 문제 없어. 성적 때문에 종종 선생님한테 비교당하긴 하지만 머리도 무척 좋은 것 같고 말이야. 이 문예부실에도 일주일에 몇 번이나 와서 시를 쓰고 있잖아. 안 그래? 머리는 별로 좋지 않지만 그보다 여기서 만나자고 한 것도 그렇고 내가 이 부실에 자주 오는 걸 어떻게 알았어? 봤으니까. 보다니? 어디서? 옥상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옥상에서 땡땡이 치면서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내가 이 부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예전부터 목격했다고 한다. 도사카가 보고 있었다니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만일 부탁을 거절하면 나는... 오해하지 마. 네가 시를 쓰는 거나 이곳에 드나드는 걸 소문낼 생각은 없으니까. 비밀로 하고 싶은 일쯤이야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안 그래? 역시 눈치가 빠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데도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불안하다. 같은 반 애랑 얘기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내가 멋대로 군 거라면 미안해. 대답은 지금 바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생각해보지 않을래?
도사카의 용건은 그걸로 끝난 모양이다. 나는 망설이면서도 도사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참, 그리고 이거. 괜찮으면 들어도. 그러더니 기타로 작곡했다는 음원을 메시지로 보내주었다. 당황스러운 일의 연속이다. 도사카는 노래를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작곡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내일 방과 후에 다시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 어. 그럼 내일 봐. 그런 약속을 남기고 도사카는 부실을 나갔다.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도사카에게 작사를 부탁받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조금 냉장을 되찾고 싶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려고 창문을 열었다. 창가에 서서 심호흡을 한 뒤 밖을 바라보았다. 학교 주변에는 눈에 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늘과 산, 나무, 논밭, 그리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과 전봇대밖에 보이지 않았다.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이다. 관광도 기대할 수 없고 제조업만이 유일한 버팀목이다. 이런 시골에서 공무원이 되어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다. 나를 길러준 할아버지와 할머니 곁에서 쭉 살다가 두 분을 간병한다. 내 인생은 고등학교 2학년에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다. 내가 선택한 진심으로 나아가고 싶은 길이다. 대학 입시와는 달리 고졸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시험은 여름이 끝날 무렵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딱 1년 남았다. 문예대회 응모를 마쳤으니 이제 공무원 시험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미즈시마와 함께 노래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내가 작곡하고 미즈시마가 작사하는 거야. 도사카의 말이 떠올라 나는 스마트폰의 메시지 앱을 열고 조금 전에 받은 음원을 재생했다. 바람처럼 무언가가 내 가슴속을 훑고 지나갔다. 종이를 넘기고 연필을 움직이는 소리밖에 나지 않던 이 방에 부드러운 기타 음색이 울려 퍼졌다. 다음날 수업이 끝날 때까지도 나는 망설였다. 도사카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지 말지. 도사카는 교실에서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더니 방과 후 혼자 교실을 나갔다. 먼저 문예부실로 갔을 테지만 열쇠는 내가 갖고 있다. 너무 기다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결심이 서지 않은 채 나도 교실을 나섰다. 신발을 갈아 신고 옛 동아리 건물로 향했다. 시골 학교인 만큼 우리 고등학교는 부지 면적이 무척 넓다. 부지 한 구석에 낡은 동아리 건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학생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옛 동아리 건물이 보이는 데까지 오자 여학생 몇 명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뭐지? 싸움이 났나? 스카프 색깔을 보니 상급생인가 보다. 여학생 3명이 동아리 건물 근처의 나무 그늘에서 도사카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이 부근에 사람이 오가는 경우는 드물다. 도사카의 뒤를 밟았는지도 모른다.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아니, 도사카가 일반적으로 당하고 있었다. 안 읽었다니. 너 뭐야? 제정신이야? 나도 모르게 숨고 말았는데 들리는 이야기로 짐작해보니 상급생인 남학생에게 받은 편지를 도사카가 읽지도 않고 무시한 모양이다. 그러자 그 남학생과 친한 여학생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지러 온 것이었다. 다들 청춘이구나 싶다. 철의 여인이니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계속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 할 수 없이 그들 앞에 나타나 도와주기로 했다. 도사카, 여기 있었구나. 후지타 선생님이 찾으셔. 내가 말을 걸며 다가가자 도사카에게 따지고 있던 여학생이 인상을 쓰며 나를 쳐다봤다. 넌 뭐야? 지금 얘기 중인 거 안 보여? 다투는 건 영 내키지 않는다. 태연하게 대하려 했지만 무척 긴장이 되었다. 도사카랑 같은 반 친구예요. 교무주임 후지타 선생님이 도사카를 불러오라고 하셔서요. 근데 무슨 일 있나요? 선생님을 오시라고 할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상급생 3명이 눈치를 주고받더니 하나같이 성가시다는 표정을 지었다. 연과는 끝났으니까 이제 됐어. 하고 한 사람이 말하자 도사카에게 따져묻던 여학생이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으로 그 여학생이 도사카를 한번 흘겨보고는 다른 2사람을 데리고 사라졌다. 도사카와 둘만 남았다. 쓸데없이 참견했다는 자각은 있었다. 난리법석이 따로 없네. 그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도사카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의외였다. 철의 여인인 도사카가 떨기도 하는구나. 내 시선을 느꼈는지 도사카가 손을 뒤로 감추고는 민망하다는 듯 시선을 떨궜다. 일단 부실로 갈까? 그렇게 권하자 잠자코 따라왔다. 각자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다. 작사 얘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다. 미안. 주제 넘은 참견일지 모르지만 말이야. 내가 마음먹고 말을 꺼내자 도사카가 반듯한 얼굴을 들었다. 다음부터는 편지 정도는 읽어주는 게 어때? 도사카는 그런 거 익숙할지도 모르지만 요즘 시대에 편지를 쓴다는 건 대단한 정성이잖아. 내 맘대로 그녀를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도사카도 여자아이다. 싸움 같은 거 하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역시 주제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도사카가 미간을 찌푸렸다. 가만 좀 내버려 둘래? 이렇게 대화를 차단할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나 그렇게 말해왔다. 도와줬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아줘. 하지만 예상과 달리 도사카는 뭔가 분하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다. 아니, 그보다 쉽게 말하지 말아줘라니 무슨 뜻일까? 아, 혹시 남자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편지를 읽는 게 껄끄러운 건가? 아니, 남자친구 없는데. 그럼 편지를 읽기만 하면 되는 거네. 어려운 일 아니잖아. 도사카가 말문이 막혔는지 갸름하고 예쁜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보다 작사는 생각해봤어? 약간 화난 목소리로 화제를 바꾸는 바람에 이번에는 내가 말문이 막혔다. 미안. 아직 좀 고민하고 있어. 하긴 어제 말한 거니 어쩔 수 없지. 이거 일단 갖고 와봤는데 도사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내밀었다. 가사 교본 같았다. 조금이라도 흥미가 생겼으면 싶어서. 자작곡을 완성하겠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준비한 거겠지만 일부러 챙겨왔다는 사실이 기뻤다. 오, 이런 책도 있구나. 고마워. 빨리 읽고 돌려줄게. 괜찮아, 줄게.
그럴 순 없지. 맞다. 오늘 아직 시간 괜찮아? 그럼 지금 읽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은 괜찮은데 나도 이 책 다 읽은 건 아니라서 물어봐도 잘 몰라. 다소 어색하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부실해서 각자 시간을 보냈다. 나는 가사 교본을 읽고 도사카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뭐라 표현하기 힘든 묘한 기분이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도사카와 책으로 둘러싸인 이 부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바로 조금 전까지 밖에서 선배들에게 매서운 시선을 받고 도사카와 편지를 두고 다소 언쟁을 벌였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느긋한 시간이 서서히 흘러갔다. 살짝 열린 창으로 9월의 미지근한 바람이 들어온다. 나는 가사 교본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무심코 말했다. 꼭 동아리 활동 같네. 그러자 뭐라고? 하며 도사카가 이어폰을 뺐다. 원래 여기는 문예부였는데 만약 해체되지 않았다면 이런 분위기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방과 후에 이렇게 모이는 거 좀 부러웠거든. 도사카에게 너무 친한 척 굴었나 싶었지만 막상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다. 뭐 의외로 편하긴 하네. 와이파이랑 기타, 과자만 있으면 딱 좋겠지만. 도사카도 와이파이니 과자니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럼 하지. 나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철의 여인? 나도 모르게 그만 내뱉고 말았다. 틀림없이 째려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사카는 아 그거? 하고 가볍게 받아 넘겼다. 미즈시마도 알고 있었구나? 그렇지 뭐. 근데 화 안 내? 아니,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내가 바라던 바고. 바라는 바라고? 어? 무슨 뜻이야? 아저씨, 질문 금지. 아저씨라니, 저기요. 또 캐물으면 벌금이야. 하는 수 없이 얌전히 시선을 교본으로 돌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 도사카와 둘이서 시간을 보냈다. 도사카에게 나가자고 말하고는 문예부실을 열쇠로 잠갔다. 어색했지만 교문까지 함께 걸었다. 헤어지려는 순간 전철로 통학한다는 도사카가 약간 머뭇거리며 말했다. 오늘 도와줘서 고마웠어. 그럼 내일 봐, 부실에서. 나는 어제처럼 또다시 멍하니 도사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무뚝뚝하긴 했지만 그녀가 고맙다고 말한데 놀랐다. 어쩌면 도사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평범한 소녀일지도 모른다. 상급생들에게 둘러싸여 손을 떨고 있는 도사카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니 잠깐 같이 있었다고 멋대로 생각하는 나라는 인간이 우스웠다. 자전거 보관소로 가서 자전거를 꺼내 혼자 기찻길에 올랐다. 가는 도중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들러 저녁거리와 일용품을 샀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와 함께 서둘러 음식을 만들었다. 저녁을 먹고 목욕을 하고 나서 숙제를 마친 뒤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다. 공부를 끝내자 밤 10시 반이 되어 있었다. 잠자기 전에 시라도 쓸까 했지만 가방으로 신경이 쏠렸다. 도사카에게 빌려온 교본을 꺼내 읽던 부분을 펼쳐들었다. 다음 날도 여느 때와 같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다. 오전 중에는 솔직히 졸렸다. 어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교본의 나머지 부분을 읽기 시작했다가 끝까지 다 보고 말았다.
고개를 들어 시간을 확인하니 밤 12시가 넘어 있었다. 그대로 잠들었으면 좋았을련만 생각지도 않게 작사 작업에 몰두했다. 교본 예제에 따라 2편을 다 썼을 무렵에는 이미 새벽 2시가 지나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 시험 삼아 만든 가사를 도사카에게 보여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업 중에 도사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어제 상급생들과 부딪힌 일이 있어서 나도 가능하면 빨리 부실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건물 현관을 빠져나와 얼마 못 간 자리에서 도사카가 남학생에게 붙잡혀 있었다. 3학년으로 보였다. 도사카와 나란히 서도 손색 없는 외모에 키도 크다. 미남 미녀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학생도 많았다.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는지 도사카와 그 남학생이 자리를 옮겼다. 어쩌면 도사카에게 편지를 건네준 인물일지도 모른다. 또 시비가 붙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당사자끼리라면 괜찮겠지. 나는 먼저 옛 동아리 건물로 향했다. 노트에 써두었던 가사를 고치고 있는데 도사카가 부실로 들어왔다. 아까 현관 근처에서 보고 있었지? 도사카의 질문에 시치미를 떼보려고 했지만 한 발 늦었다. 시치미 떼도 소용없어. 내가 분명히 봤으니까. 어제 그 편지 줬다는 사람이야? 맞아.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확실하게 거절했으니까. 아, 그랬구나. 하고 말하는 사이에 도사카가 자리에 앉았다. 나는 문득 생각나 가방에서 가사 교본을 꺼냈다. 아참, 이거 고마워. 다 읽었으니까 돌려줄게. 벌써 다 읽은 거야? 빠르네. 꽤 재미있더라고. 그래서 저기 가사도 시험 삼아 만들어봤는데 말이야. 그때 도사카가 교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눈썹을 치켜 올리며 놀란 표정을 보였다. 작사를 했단 말이야? 아, 어디까지나 시험 삼아 써본 거야. 게다가 교본에 있는 예제대로 따라 쓴 거라서 전에 받은 음원에 맞출 수 있는 본격적인 건 아니야. 내가 가사를 적은 페이지를 내밀자 도사카의 몸이 살짝 굳었다. 갈 곳을 잃은 노트가 멋쩍게 공중에 떠있다. 미안. 가사 말인데 메시지로 보내줄 수 있어? 그럴게. 근데 왜? 내밀었던 노트를 무심결에 쳐다봤다. 글씨를 또박또박 썼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진 않았다. 가사는 읽을 때랑 들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 음성 변환 앱을 써서 확인하려고. 그렇다면 할 수 없다. 도사카가 원하는 대로 가사를 메시지로 쳐서 보냈다. 도사카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확인했다. 아, 굉장해. 세상이 빗소리라면 이라니. 단어를 이렇게 조합해 표현할 수도 있구나. 시작은 삐걱거렸지만 이제는 꽤 흥미롭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했다. 도사카가 첫 번째 가사를 확인하는 동안 또 다른 가사를 메시지로 쳐서 보냈다. 그녀는 이번 가사도 감탄하며 들었다. 집중하느라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보냉백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초콜릿 과자 같은 상자였다. 애써 녹지 않게 신경 써가며 학교에 가져온 걸 보니 도사카도 여자애구나 싶었다. 그녀는 막대 모양의 초콜릿 과자를 입에 넣고 먹기 시작했다. 미즈시마,
이 첫 번째 가사의 표현 말인데. 도사카, 진짜로 과자 갖고 왔네. 응? 안 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건물이 꽤 낡아서 나온다더라고. 어? 나온다니? 귀신? 난 뭐 그런 거 안 믿으니까 괜찮아. 아니, 그건 아닌데 좀 커서 실물을 보면 제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사카의 등 뒤에 있는 책장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내 시선이 뒤쪽을 향한 걸 눈치챈 도사카가 불안한 기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쿨한 철의 여인 도사카라면 둘째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른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나는 처음 봤을 때 생각보다 너무 커서 당황해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비명이 부시를 가득 채웠다. 목소리의 주인은 설마 하니 도사카였다. 반쯤 정신이 나간 도사카가 허둥대며 내 옆으로 달려왔다. 그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내 어깨를 잡고 책장에 있는 검은쥐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지려 하고 있다. 싫어! 미즈시마! 저거 어떻게 좀 해봐! 도사카가 당황하며 쩔쩔매는 모습에 놀라면서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나왔군. 기다려. 바로 쫓아낼 테니까. 빨리! 뻔뻔하게 자란 녀석인지 전에도 음식 냄새를 맡고 나타난 적이 있다. 부실문을 열어놓고 청소하면서 꺼낸 빗자루로 조심스럽게 쥐를 밖으로 유도했다. 잘 되어가나 싶은 순간 갑자기 놈이 우리 쪽을 향해 다가왔다. 싫어! 싫어, 안 돼! 오고 있어! 이리로 오고 있잖아! 도사카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나는 빗자루로 재빨리 놈이 오는 길을 막아 방향을 틀고는 밖으로 내몰았다. 무사히 성공하자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빗자루를 청소함에 집어넣었다. 도사카는 쥐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진정이 되지 않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다. 조금 전의 반응도 그렇고 이런 도사카의 모습은 처음이다. 어제 한 생각이 문득 다시 머리에 떠올랐다. 도사카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평범한 소녀일지 모른다. 그 생각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어제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신경 쓰이던 대목이 떠올랐다. 철의 여인? 아, 그거? 분명히 그때 도사카는 자신이 바라던 바라고 했다. 어쩌면 지금의 모습이 진짜 도사카이고 평소에는 이런 자신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닐까? 있잖아, 도사카. 저기, 지금은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무뚝뚝한 이미지. 그거 일부러 만든 거야? 그 한마디에 도사카는 눈을 크게 떴다. 조금 전에 자신을 감추려는 듯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쳐다봤다. 자꾸 캐내려 들면 벌금이라고 말했을 텐데. 말했지. 그녀는 쌀쌀맞은 표정으로 째려봤지만 지금 내게는 얼버무리려고 연기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가사를 써왔으니까 이번만 특별히 용서해줄게. 하지만 다음엔 진짜 안 봐줄 거야. 왜 감추려고 해? 미즈시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화낸다. 도사카랑 같이 노래를 만들면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런 말 하긴 쑥스럽지만 도사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그런 말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도사카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 작사 부탁한 거 진지하게 생각해 봤구나? 그렇지 않으면 잠까지 줄여가면서 가사를 써오지 않았지. 내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도사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다. 공무원 시험 공부와 집안일까지 할 일이 많다. 다만 도사카와 노래를 만드는 일에도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둘 다 입을 다물고 있다가 도사카가 탄식하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감추는데도 한계가 있네. 여러 가지로. 그 발언은 내가 확인차 물어본 말을 거의 인정한 거나 다름없었다. 역시 감추고 있었구나, 도사카. 내가 묻자 도사카는 불만이 묻어난 얼굴로 흘끔 나를 바라봤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 말하는 건데 여기 벌레랑 쥐 대책 좀 확실히 하자고. 깨끗하게 쓰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쥐가 나오다니 말도 안 돼. 알았어. 그보다 도사카, 상당히 돌직구 스타일이구나. 그건 너도 그렇잖아. 어제는 느닷없이 편지를 읽으라고 하질 않나. 도사카의 말투가 갑자기 바뀐 데 놀랐지만 한편으론 친근감도 느껴졌다. 어제의 일을 다시 따져 묻기에 나도 편한 말투로 대답했다. 아니, 어제 그 소동은 편지가 원인이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 3학년 선배 엄청 잘생겼던데. 거절한 거 후회 안 해? 외모에 거저 얻은 거잖아.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는 그 조건엔 관심 없어. 도사카가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시시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재능도 그렇고 뭐든지 원래 다 타고나는 거 아닌가? 그걸 노력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 거기에 인상이 드러나는 것 같아. 그건 도사카의 노래도 그렇다는 거야? 뭐, 나름은 그렇지. 이래봬도 나 노력하거든? 발성 연습도 하고 조깅으로 몸도 단련하고 있어. 복근도 있다니까? 볼래? 도사카가 교복을 열어젖히려고 하기에 나는 그만 당황해서 황급히 말렸다. 아, 안 볼 테니까 그만. 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 아니었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보다 지금 나 놀린 거지. 눈치챘어? 그렇게 말하며 웃는 도사카는 역시나 철의 여인이 아니었다. 자신을 그대로 내보이기 시작한 도사카가 다시 나를 똑바로 쳐다본다. 왜 진짜 내 모습을 감추고 있는가 하면 말이지. 아나이들과 가깝게 지내봐야 좋을 게 없거든. 그래서 일부러 외톨이로 지내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 이 상황도 원치 않을지 모른다. 그럼 나하고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뜻? 그렇지. 도사카가 확실하게 대답하자 약간 서운했다. 그런 나를 그녀가 물끄러미 바라봤다. 하지만 함께 뭔가를 만들려면 가까이 지내지 않을 수 없겠지? 오늘 확실히 실감했어. 너무 내 위주긴 하지만. 그럴지도. 하지만 적어도 난 도사카가 일부러 아이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소문낼 생각은 없어. 내가 시를 쓴다는 것도 비밀로 해줬고 말이야. 그건 걱정하지 마. 다만 도사카가 다시 입을 다물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던 나는 냉큼 물었다. 혹시 그거 말고도 비밀이 있는 거야? 어? 왜 그렇게 생각해? 어제 편지일도 그렇고 아까 가사를 적은 노트도 그렇고 말이야. 그저 결벽증이 있어서 그런 것 뿐일지도 모르지만 약간 평범하지 않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 평범... 말이지. 도사카는 시선을 돌리고 가만히 있었다. 뭐지? 왠지 상처받은 것처럼 보였다.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그렇게까지 가까이 지내진 않았다. 하지만 그런 표정을 지으면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저 괜찮다면 얘기해주지 않을래? 이제 같이 노래를 만들 건데 동아리 친구 같은 거잖아. 뭐 노래 만드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 말에 도사카는 내 눈을 마주 바라봤다. 그녀는 틀림없이 망설이고 있었다. 나 중학교 때도 동아리는 땡땡이 쳤어. 그래서 동아리 친구라고 해도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 그럼 첫 동아리 친구네. 별일 아니라는 듯이 내가 대답하자 도사카는 고개를 떨구고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에 결심이 섰는지 얼굴을 들었다. 있잖아. 내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더라도 미즈시마는 동아리 친구로 있어줄 수 있어? 어, 진짜? 진짜. 배신 안 할 거지? 약속할게. 알았어. 그럼 얘기할게. 지금까지 이상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도사카가 해준 얘기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 모든 상황이 연결되면서 이해가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나는 보통 사람들처럼 글씨를 읽지 못해. 그렇게 태어났어. 나는 발달성 난독증이라는 단어를 그날 처음 들었다. 지능에는 문제가 없고 오직 글자를 읽고 쓰는 데만 특징적인 곤란을 겪는 증상이라고 한다. 글자를 글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모양으로밖에 파악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해 글자를 읽고 쓰기가 어렵다고 한다. 도사카가 그런 상태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이런 증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